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입니다. 오늘 준비해온 무서운 이야기가 많으니까 들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리즈물이고요. 총 1편에서부터 3편까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 저주받은 농장 1편. 직장에선 알력으로 퇴사하고 소개팅에선 백수라고 퇴짜 맞고 갑자기 돈 들어갈 일만 엄청 늘어나고 되는 일 하나 없던 재작년 가을이었어. 그때 구인 광고에서 우연히 본 게 있었는데 강원도 산 중턱 농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소들 있지. 그 소들을 관리하는 일이더라고. 월 280일 준다길래 좀 혹했지. 집을 떠나는 게 살짝 망설여졌지만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속세를 떠나서 마음을 좀 추스리자 하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됐어. 근데 막상 가보니까 뭐 산중턱은 무슨 진짜 깊은 산 꼭대기였어. 밤이 되면 불빛 하나가 안 보이고 전기가 거기 들어온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 거기 TV가 나오긴 했는데 원주 방송이랑 KBS만 나오더라고. 거기엔 나보다 먼저 와서 일하던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사료랑 우유를 실어 나르는 형이었고 다른 한 명은 나랑 같이 농장 안에서 지내면서 전체 관리를 맡은 한 50대 후반쯤 되는 아저씨였어. 형도 착하고 유쾌한 사람이었고 아저씨는 강원도 토박이라 그런지 좀 무뚝뚝하면서도 인자했지. 좋은 사람들이었어. 거기 소똥 냄새가 막 코를 찌르긴 해도 숲 냄새를 맡으며 자연 속에서 사는 기분이 들었어. 처음엔 까마귀가 유난히 많고 소랑 개들 눈빛이 어딘가 막 겁먹은 듯해서 기분이 좀 묘하긴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그런 것도 다 잊고 그냥 평화롭게 느껴졌지. 그러다가 하루는 소들 사료를 주고 씻고 TV 좀 보다가 자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 평소에 술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시던 그 분이었는데 좀 의외였지. 그래서 냉장고 귀퉁이에 있던 맥주랑 소주를 챙겨서 나갔어. 맥주로 갈증을 좀 달래고 소주를 따라가며 아저씨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지. 근데 한참 마시고 있는데 옆에서 자고 있던 강아지 황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아저씨를 향해서 막 미친 듯이 짖는 거야. 그 순간 아저씨가 갑자기 옆에 있던 낫을 딱 들더니 황구한테 이 쌍놈의 강아지가 주인도 못 알아보고 이 젖 같은 게 죽어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낫을 막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야. 황구는 깜짝 놀라서 구들장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그 안에서도 계속 으르렁거리며 깨갱거리고 있었는데 아저씨는 계속 욕을 하면서 낫을 막 휘두르는 거야. 그때 눈빛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 완전히 막 사시가 돼서 한쪽 눈은 막 뒤집혀서 황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쪽 눈은 막 돌아가서 나를 보고 있었는데 동공 자체가 완전히 풀려 있었어. 도저히 아저씨랑 같이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 아저씨 저 먼저 들어가서 잘게요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잤어. 밖에서는 아저씨가 황구랑 소들한테 막 욕하면서 농장을 다 돌아다니고 있었고 저 아저씨 주사가 이렇게 심했나? 그날 이후로 아저씨랑은 절대로 술을 다시는 안 먹겠다고 다짐했지.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소 젖 짜고 사료를 주려고 했는데 그 아저씨가 안 보이는 거야. 혹시 황구가 다친 건 아닐까 싶어서 황구야 불렀는데 다행히 황구는 꼬리를 흔들면서 풀숲에서 나왔어. 근데 아저씨는 어디에도 안 보이더라고. 아예 산 중턱까지 내려간 건가 싶어서 그냥 일단 일부터 하자고 생각하고 사료를 주고 있었는데 그때 형이 트럭을 몰고 오더니 흙바닥에서 막 만신창이로 자고 있던 그 아저씨를 데리고 온 거야. 형 어디서 데려오셨어요? 했더니 형이 대답하길 저 아래 무덤에서 이러는 거야. 이게 처음이 아니었대. 그 무덤은 나도 기억이 나. 산길 올라오는 길가에 딱 하나가 있었거든. 이름도 없었던 좀 반듯한 무덤. 그 아저씨가 왜 거기 가서 자는 건진 이해가 안 됐지.
가을인데 아침바람이 장난 아니게 찼단 말이야. 그땐 그냥 술이 문제겠거니 생각했어. 며칠 지나서 농장 주인 할아버지가 찾아왔는데 소들을 보더니 아니 왜 자꾸 소가 없어지냐고 그 아저씨랑 막 싸우기 시작하더라고. 아저씨는 늙은 소는 저쪽 구덩이에 묻었고 새끼 젖소는 설사다가 죽어서 태웠고 죽은 거 빼면은 지금 288마리가 맞아요 라고 했는데 할아버지는 계속 아니 소가 300마리가 넘었는데 288마리라니 자꾸 줄어든다 막 이렇게 우기시더라고.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갔고 아저씨는 막 분에 못 이겨서 아우씨 야 오늘은 형 불러서 농장 좀 비우고 시내 나가서 밥이나 먹자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간만에 세상 구경도 하고 밥도 배 터지게 먹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 처음 왔을 때 할아버지가 했던 말, 소가 300마리가 넘었다 이 말. 그래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원래 소가 300마리 넘게 있었어요? 그 3구역에 있던 마른 소들이 좀 수가 줄은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아저씨가 갑자기 말투가 싹 바뀌면서 너는 온 지도 얼마 안 된 놈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참견질이야 이러는 거야.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긴 했어. 며칠 지나고 또 한밤중에 아저씨가 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더니 그 주사를 부리기 시작했어. 그걸 본 황구는 또 막 숨어서 미친 듯이 짖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번엔 내가 아저씨를 직접 찾으러 갔거든. 산 중턱 무덤에 가보니까 한 손에 낫을 들고 무덤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거야. 아니 대체 왜 그 무덤에 자꾸 가가지고 자고 있는 건지 무덤에 꿀이라도 발라놨나 싶더라고. 형한테 형 그 무덤 대체 뭐예요? 왜 아저씨가 자꾸 거기 가서 자요? 물었더니 형이 잠깐 망설이다가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 너 오기 전에 아저씨랑 같이 일하던 최씨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름에 소들을 방목시키다가 저기서 밀렵꾼들이 빵 쏜 총소리에 놀라서 소떼한테 밟혀서 죽었어. 그때 산 비탈이라 피할 틈도 없었고 절름발이라 도망도 못 쳤다고 하더라고. 수십 마리에 밟혀서 완전히 시체가 몰골이 말도 아니었대. 가족도 없어서 그리고 친척도 없어서 결국 군청에 신고하고 그 무덤에 묻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듣고 나니까 좀 소름이 돋더라고. 7년을 같이 일한 동료니까 이 아저씨가 정이 많이 들었었구나 싶기도 했고. 그렇게 2주 정도 별일 없이 지나갔는데 어느 날 점심 먹고 밤을 주우러 갔다가 아저씨가 저쪽 골짜기에 개복숭아 나무 있어 라고 하길래 냉큼 갔지. 근데 언덕에 딱 올라서니까 썩은 내가 막 확 올라오는 거야. 진짜 본능적으로 여기 내려가기 싫었는데 그래도 개복숭아가 있다고 하니까 눈을 딱 감고 내려갔지. 거기 죽은 소가 수십 마리가 쌓여 있었어. 와 지금 생각해도 막 속이 울렁거리는데 진짜 숨이 탁 막히더라. 돌아와서 그 개복숭아가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라고 둘러대고 그 죽은 소들은 뭐냐고 물으려고 하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말했어. 전에 죽은 소들은 어디다 묻으셨어요? 그랬더니 전에 2마리는 나랑 같이 묻었잖아. 나머지는 농장 주변에 그냥 다 묻었어. 이러는데 아니 그럼 내가 본 그 골짜기의 소들은 뭐냐고. 그 쌓여있던 시체들, 소 시체들. 전염병이 도는 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죽은 소들이 한데 몰려 있었는지. 예전에도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 파 묻은 소가 갑자기 파헤쳐져서 멀리 나뒹굴고 있다거나 새끼 송아지가 까마귀한테 누나를 다 파먹히고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다음날 죽고. 내 방 벽에 낙서가 잔뜩 있었는데 머리맡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 사방에서 음기가 솟구치니 내 정신이 미묘해지어다. 너희는 무슨 죄로 이곳에 태어나 살고 죽는 것이냐. 그걸 보고 갑자기 머리털이 쭉 뼈섰어. 내가 장난삼아 그 문구 옆에다가 SEX, 섹스라고 썼던 것도 생각이 나더라고. 진짜 여긴 아니다 싶었고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 아저씨가 또 술을 들이키더니
주사를 부리기 시작했어. 이번엔 진짜 무서워서 과도 있지, 과도를 하나 챙기고 아저씨를 따라 나섰지. 황구가 짖는다고 이 아저씨가 황구를 막 발로 막 차고 사료 창고에서 사료를 꺼내다가 그 3구역 쪽에 말라가는 소들한테 막 던지는데 소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사료도 못 먹고 막 울어대더라고. 그 소들한테 준 사료, 그 사료에 뭔가 들어있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 뭔진 모르겠지만 아저씨는 또 트럭을 끌고 와서 소 한 마리를 묶어서 끌어내더니 트럭으로 질질 끌고 산 아래로 내려갔어. 그리고는 이 소한테 망치를 들고 머리를 빵 내려치고 낫이랑 칼로 네가 날 죽여! 막 소리를 치면서 이 소를 찌르고 때리고 그걸 골짜기까지 끌고 가서 소들 무더기 있지, 거기다가 던지는 거야. 이 모든 걸 내가 다 봤어. 그러니까 그 소들의 시체, 이 아저씨가 했던 짓이었지. 돌아온 아저씨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샤워하고 농장집으로 내려와서 내 방 창문을 슬쩍 보더니 문고리를 한번 찰칵찰칵 돌려보고 난 이불 속에서 과도를 꽉 쥐고 벌벌 떨고 있었어. 그리고는 무덤 쪽으로 가더라. 뒤따라가다가 무서워서 도중에 포기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밤새 뜬 눈으로 버텼어. 다음날 아침 짐을 싸서 트럭을 몰고 미친 듯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무덤 앞에 또 아저씨가 누워있는 거야. 차 라이트를 비추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너 이 새끼 어디가 소리를 치면서 막 나한테 뛰어오는데 그 순간 진짜 오줌 지릴 뻔했어. 다행히 아저씨가 절뚝거리면서 뛰어서 못 따라왔고 백미러로 그 아저씨를 보는데 이 아저씨가 실실 웃고 있는 그 얼굴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 그날 바로 농장을 관두고 나왔고 주인이 그러면 280 말고 350을 줄 테니까 제발 다시 좀 해달라 해도 거절했어. 그냥 20일치 반만 받고 끝냈지. 형한테만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내 말을 안 믿다가 그 소 무덤 있지, 소 시체 쌓아둔 곳, 거기를 같이 가서 확인하고는 형이 그러는 거야. 그 아저씨 진짜 귀신에 씌었나 보다. 와, 소름 돋으면서 바로 그 형도 같이 간뒀어. 이 얘기 소설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한 톨의 과장 없이 전부 다 사실이야. 지금도 나는 귀신을 믿진 않지만 그 아저씨는 아마 지금쯤 정신병원 아니면 교도소에 있겠지?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제가 이 실제 사진을 갖다 놨습니다. 궁금하시면 가서 보시면 되고요. 이란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시리즈의 1편이었는데 조금 길었죠. 그래도 몰입감 있는 이야기여서 아마 잘 들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무덤, 그 소에 밟혀서 죽었다는 아저씨를 묻은 무덤이겠죠. 지금 먼저 일하고 있던 이 아저씨한테 빙이 돼가지고 소들한테 복수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냐? 지금 문제의 그 장소가 3구역에 있는 소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침 원래 일하던 최씨 아저씨가 그 3구역에 있는 소들하고 같이 있다가 밟혀 죽은 거잖아요. 이 원혼이 이 아저씨한테 빙의가 돼가지고 3구역에 있는 소들을 막 죽이고 망치로 머리 때리고 칼로 찌르고 죽여가지고 소들의 시체에 산을 만들고 있다. 왜냐면 이 아저씨가 빙의가 돼가지고 소리쳤잖아요. 이 새끼들이 나를 죽여! 새로 오신 분들 반갑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소도 놀랐는데 총 쏜 놈은 왜 안 괴롭히냐? 그러니까 아마 너무 멀리 있었어가지고 시야에 안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이제 점점 이 미스테리는 다음 편 그리고 다음 편에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니까 같이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저주받은 농장 2편. 내가 그 저주받은 농장에서 일한 지 한 2주쯤 됐을 때였어. 서울에서 강원도 농장까지 가려면 터널이 여러 개가 나오거든. 그 중에 한 터널에서 정말 끔찍한 일을 겪게 됐지. 그 터널은 예전에 잼버리 행사 뭐 어쩌고 하면서 새로 만든 국도 터널 중에 하나였어. 겉보기에는 별거 없어 보였는데 안에 들어가면 다른 터널들보다 등이 더 많고
밝은 듯 하면서도 뭔가 이상하게 어둡고 눅진하게 침침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인가 했는데 그 이유를 형이 말해줬지. 전에 그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났었대. 화재였나 뭐였나, 어쨌든 양쪽 출구를 사고 차량이 딱 막아버려서 터널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불에 타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야. 그때 벽이며 천장이며 그을린 자국들이 남아가지고 왠지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가 아닐까 얘기를 하더라고.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터널 분위기가 괜히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더라고. 그 이후로 소문이 돌았대. 그 터널을 지나다가 보면 중간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형도 아침 일찍 우유를 싣고 나가다가 몇 번 들어봤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진짜 소름 끼쳤다고. 특히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많이 들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형은 그 이후로는 그 길을 안 다니고 좀 돌아가더라도 고속도로로만 다녔대. 참고로 형이 겁이 많거든. 덩치는 나보다 큰데 그런 걸 되게 무서워하더라고. 나는 그때도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거 같은 걸 안 믿었어. 지금도 그렇게 믿진 않지만 근데 궁금하긴 하잖아. 정말 그 형이 말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는지. 그래서 형한테 계속 졸랐지. 형, 한 번만 같이 가보면 안 돼? 새벽에 우유 실어 나갈 때 나랑 같이 가자. 나 듣고 싶어. 이렇게 해서 결국 같이 가게 됐지. 한밤중에 강원도 국도길을 따라가는데 정말 차가 한 대도 안 보이고 그 어두컴컴한 터널 앞에 서니까 그냥 그 자체로 오싹해지더라고. 터널 벽에 덕지덕지 붙은 그 그을음도 멀리서 보면 무슨 괴물 같은 형체처럼 보이고. 근데 형이 말한 그 이상한 소리 있잖아. 뭐 지지직거리는 라디오나 괴상한 소리? 안 들리더라고. 뭐야, 헛소문이었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두어 번 더 가봤는데도 거기선 별일이 없었어. 라디오가 중간쯤에서 전파가 좀 끊기긴 했는데 그거 말고는 특별한 건 없었지.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그날은 나랑 형, 아저씨 셋이서 간만에 산골에서 내려와서 춘천에 닭갈비를 먹으러 갔던 날이었어. 그날이 이 바로 전편에서 농장 주인 할아버지랑 그 아저씨랑 소 숫자가 안 맞는다고 막 싸웠던 날이기도 해. 아무튼 닭갈비도 먹고 노래방도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고속도로를 탈까 말까 하다가 그냥 평소 그 낮에 다니던 잼버리 국도로 갔어. 낮이라서 별 생각이 없었지. 나는 조수석에서 자고 있었고 아저씨는 뒷좌석에서 자고 있었어. 그때가 아마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였을 거야.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그때 생각하면 등골이 막 서늘해져. 정말 괄약근이 움찔움찔할 정도로. 그렇게 한참 잘 가던 형이 갑자기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끽!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야.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터널 한가운데였어. 근데 이상했어. 터널 불은 중간중간 꺼져 있었고 차 시동도 꺼져 있었고 형은 핸들에 머리를 박고 막 괴성을 지르면서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고 진짜 제일 무서웠던 건 라디오에서 들려오던 소리였어. 처음엔 거리더니 끽 하는 쇳소리, 무언가 타는 소리, 그리고 막 꼬마애들이 우는 소리랑 비명소리 막 그런 게 전부 뒤섞여서 라디오에서 미친듯이 터져 나오고 있었어. 내 정신도 반쯤 나가 있어서 그때 그 장면을 정확하게 기억하진 못하는데 분위기는 정말 확실했어. 진짜 지옥 그 자체였다고밖엔 표현을 못하겠어. 형은 계속 핸들에 머리를 박고 괴성을 지르고 있고 나는 겁에 질려서 형의 팔을 꼭 붙잡고 있었지. 그게 몇 분이었는지 시간 감각이 아예 없었어. 그때 누군가가 우리 차의 창문을 두드리더라고.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하고 노크를 하는 거야. 그 소리에 그제서야 내 정신이 돌아오더라고. 창밖을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고 근데 그 사람이 차 안을 막 이렇게 훑어보다가 뒷좌석 쪽을 보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서 뒤돌아서 도망치는 거야. 왜 그랬는진 모르겠어.
뒷좌석에 아저씨는 그냥 자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길 터널 중간에서 차가 있었고 우리 차가 비상등도 없이 경적만 막 계속 울리고 있어서 무슨 사고가 난 줄 알고 멈춰봤다는 거야. 가위에 눌리다 깬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라디오에서는 그때 그 산호라면 이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불 꺼져 있던 터널도 이상하게 다시 환하게 켜져 있었어. 근데 옆에 그 형은 아직도 막 덜덜 떨면서 울고 있었지. 더 이상한 건 아저씨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 뒤에서 막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다는 거야. 결국 형이 멘붕이 와서 조수석으로 옮기고 내가 운전대를 잡기로 했는데 나도 그때는 진짜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 핸들을 돌릴 힘도 안 나더라고. 그래서 뒷좌석에 있던 아저씨를 깨워서 지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운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피식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그 터널 같은 데서 주파수가 약해지면서 잡주파수가 섞여서 그렇게 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헛소문을 신경 쓰니까 너네들이 겁을 먹은 거라고. 그냥 착각이라는 식으로 넘겨버리는 거야. 그 착각을 이 형은 아직도 울면서 겪고 있었는데 결국 아저씨한테 그러면 근처에서 좀 쉬었다 가자 라고 했고 아저씨가 조금만 더 가면 펜션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서 자고 아침에 출발하자 이렇게 해서 갔던 곳이 바로 청곡 리조트였어. 그리고 나중에서야 형한테 자세히 들었는데 형 말로는 처음 터널에 진입할 때부터 라디오에서 지직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대. 그러다가 터널 중간쯤 갔을 때 터널 벽에서 갑자기 갤로포 차량 알지? 갤로포 차량 같은 게 훅 튀어나오더래. 터널 벽에서 급정지할 틈도 없이 앞쪽에서 막 피투성이 애가 뛰쳐나왔고 그 애를 형이 빵 치는 순간 형이 완전히 멘탈이 나간 거야. 그리고 나는 잠에서 깼던 거지. 안타깝게도 형은 그 이후의 기억이 없었어. 그 피투성이 애가 누구였는지 차는 어디로 갔는지 기억을 못했지. 근데 나 말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 봤어. 터널 안에 아무런 흔적이 없었고 형이 헛것을 본 걸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알아. 그 말이 진짜였다는 걸. 형이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나도 옆에서 그 지옥 같은 상황을 고스란히 함께 겪었으니까. 내가 그날 들은 거, 본 거, 그건 대체 뭐였을까? 지금까지도 계속 생각이 나. 그 터널 한복판에서 뭔가 다른 차원이 열렸던 걸까? 아무튼 그날 이후로는 그 터널 다시는 안 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 터널의 중간쯤에 멈췄다고 했잖아요. 형이 운전하는 이 차. 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똑똑 두드리고 괜찮아요? 물어봤죠. 근데 그 사람이 뒷좌석을 보더니 흠칫 놀라더니 도망쳤잖아요. 대체 그 이유가 뭐였을까? 이 전편에서도 아저씨가 빙의 됐었잖아요. 최씨 아저씨 귀신한테. 혹시 그런 거를 감지한 걸까? 그래서 소름 돋는 포인트였고요. 실제로 이 터널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화재가 크게 났는데 앞뒤로 출구가 막힌 거야, 사고 차량 때문에. 그래서 그 안타깝지만 사람들이 중간에서 불에 그렇게 휩싸여서 죽었던 거죠. 그래서 그 그을림이 아직도 터널에 남아있다고 해요. 너무 소름 끼친다. 그 원념들? 그게 그 장소에 깊게 박혀있을 것 같아요. 떠나지 못하고 어쩌면 터널의 지방령처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귀신들이 기본적으로 터널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구경도 하고 어둡고 뭐 습하고 조건이 많이 갖춰져 있다고. 여러분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새로 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이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집중해서 들어봐 주십시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저주받은 농장 3편. 내가 아까 말했던 청곡 리조트에 가게 된 건 그 터널에서 악몽 같은 일을 겪고 난 직후였어. 아저씨가 말한 루트를 따라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나타난 그곳. 이름은 리조트였지만 규모나 시설은 기대 이하였고 어딘가 허술하고 정리가 안 된 분위기였지. 그곳에 처음 들어설 때부터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비성수기 한밤중이라 뭐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어. 사람은 안 보이는데 계곡의 물소리가 코 앞에서 들리는 것처럼 또렷했고 그 적막함이 되려 더 기분을 나쁘게 했지. 차를 세우고 아저씨랑 함께 입구 쪽으로 가서 관리인 아저씨를 찾고 있었는데 공터에 느티나무 하나가 딱 서 있는 거야. 근데 거기 웬 꼬마 여자애가 혼자 앉아있더라고. 가까이 가서 지금 몇 시인데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어봤지. 걔 말로는 아빠를 기다리는 중이래. 출장 가셨고 엄마는 집에 계신다고. 가을철에 이런 데까지 놀러와서 이 꼬마 아이를 여기 두고 갔나? 싶기도 했지만 뭐 지금 기억나는 건 이 꼬마 아이가 정말 예쁘장한 꼬맹이였다는 거야. 귀엽고 또렷한 인상이었어. 그 아이한테 여기 혹시 관리인 어디 있는 줄 알아? 라고 물었더니 멀리 뭔가를 응시하던 꼬맹이는 아무 말 없이 탁 일어나더니 펜션 쪽으로 쪼르르르 들어가 버렸어. 그 시크한 분위기에 나도 멍하니 멈춰 있었는데 마침 옆 건물에서 관리인 아주머니가 나오셨어. 아저씨는 방을 잡으러 갔고 나는 형을 깨우러 차로 갔지. 형은 차 안에서 초췌한 얼굴로 일어나더니 두리번 거리다가 갑자기 나를 보면서 으악! 소리를 지르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여기가 어딘데 나를 데려온 거냐면서 정신이 완전 나간 사람처럼 막 까무라치는데 그 광경이 진짜 섬찟했어. 난 그때 형이 터널 1 이후에 완전 제대로 맛이 갔구나 생각을 했지. 상태가 정말 심각해 보이더라고. 형, 그럼 그냥 차에서 자 하고 난 펜션으로 돌아왔어. 아침까지 형이 저러면 병원에라도 데려가야 되나? 고민하면서 다시 펜션 안으로 들어가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날 이렇게 딱 붙잡더니 이러는 거야. 학생, 그쪽 방 말고 요 앞 건물에서 자요. 학생 보니까 우리 아들 생각나서 좋은 방 하나 주는 거예요. 이러시는데 그 눈빛이 참 묘했어. 치근함도 있었고 어딘가 슬픈 눈빛이랄까? 왜 나를 학생이라고 부르시는진 모르겠지만 그때 내가 29이었거든. 어쨌든 비성수기라 빈방도 많았고 남자끼리 한 방을 쓰는 것도 껄끄러웠던 터라 고맙다고 인사를 했지. 아저씨한테 인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아주머니가 이미 주무시니까 자는 사람 방엔 들어가지 말아요 하시더라고. 아저씨 먼저 주무시나 보다 싶어서 그냥 내 방으로 들어왔어. 근데 방 안은 화장품이랑 가방 같은 게 막 놓여져 있었고 딱 봐도 누가 머물다가 나간 흔적이 있었어. 그땐 너무 피곤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 침대에 누워서 잠에 빠져들 쯤 밖에서 막 우릉쾅쾅 천둥과 함께 폭우가 막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농장에 비 맞고 있는 소들이 좀 걱정되긴 했는데 그때는 이미 막 터널에서 정신이 없었잖아. 몸도 막 마음도 그냥 정신이 나가버린 상태라 그냥 거기에 그대로 잠들었어. 근데 다음날 보니까 비는 단 한 방울도 안 왔더라고. 나는 그 리조트에서 그렇게 달콤한 단잠을 잤고 그게 내가 기억하는 리조트의 전부야. 문제는 그 다음날부터였지. 정오쯤이 돼서 형이 나를 깨우러 왔는데 지금 몇 시냐고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방 안에 흙먼지며 막 지저분한 것들이 널브러져 있고 벽엔 곰팡이랑 막 금이 막 쫙쫙쫙 가 있고 창문은 깨진 조각만 막 덜렁덜렁거리고 말 그대로 폐가였던 거야. 난 너무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갔지. 사방엔 폴리스 라인 있지. 뭔가 사건 사고가 있으면 경찰들이 해놓는 그 선 있잖아. 폴리스 라인이 둘러져 있었고 땅은 온통 황토 흙먼지에 건물들도 반쯤 무너져 있었어. 거기가 바로 강원도 수해 재해 지역이었고 불법 건축물과 무리한 계곡 확장 탓에 수해 피해를 크게 입은 곳이었대. 그 결과 복구조차 안 된 채로 그냥 폐허로 남아 있었던 거였지.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분명 하룻밤을 잤던 거야. 믿을 수가 없었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더 충격적인 건 형이 나한테 해준 말이었어. 지금 정신 좀 돌아왔어? 중얼거리면서 나 이딴 데 데려와가지고 막 자자고 하고 터널에서 미친 꼴 당하고 너까지 그러니까 나 너무 무서워서 진짜 차에서 뛰어내릴 뻔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난 말문이 막혔지. 이게 꿈은 아니었고 현실이라면 그럼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저씨는 어디 가셨지? 그러다 머리를 탁 때리는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 맞아. 아저씨는 그날 우리를 따라온 게 아니었어. 닭갈비를 먹고 나서 건초를 좀 옮기고 있을게 하고 혼자 농장으로 돌아가셨던 거야. 근데 나는 왜 그 사실을 완전히 잊고 그 아저씨랑 함께 있었다고 착각을 한 걸까? 그리고 어젯밤에 그 펜션에 꼬맹이가 뛰어갔던 방향, 그러니까 아저씨가 주무신다고 했던 그 펜션 쪽을 봤는데 그 자리 완전히 무너져 내린 낭떠러지였고 그 아래 파랗게 흐르는 계곡물이 보였어. 이미 예전 수해로 절벽처럼 깎여나간 곳이었지. 그럼 나는 어젯밤에 누구랑 대화를 했던 걸까? 도대체 내가 어제 겪은 모든 게 뭐였지? 그냥 환상이었던 걸까? 형 말로는 터널에 들어간 이후부터 내 눈빛이 뭔가 이상해졌다고 하더라고. 딱 봐도 귀신 들린 사람 같았다고. 평생 귀신 같은 거 안 믿고 살던 나한테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 어느 날 소똥 좀 치우고 점심 먹고 방에서 낮잠을 좀 자려고 하는데 벽에 달력이 하나 걸려있는 게 눈에 띄는 거야. 괜히 한번 들춰봤어. 그 밑면에 누런 피 얼룩이랑 낙서가 보이더라고. 이곳은 저주받았다. 살고 싶으면 이 농장을 떠나라. 이런 문장이 누가 일부러 가려놓은 것처럼 거기 달력으로 붙여져 있는 거야. 그걸 본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막 쫙 끼쳤지. 그리고 그 방이 소한테 밟혀 죽은 최씨 아저씨가 쓰던 방이라는 얘기를 형한테 들었고, 내가 전에 장난으로 달력 옆에 막 SEX 섹스라고 써놨던 거 알잖아. 지금 생각하면 그 낙서조차 누군가한텐 경고였던 건지도 몰라. 그 이후로도 별의별 악몽을 꿨어. 소 무덤에서 피가 막 빡 뿜어져 나오는 꿈, 까마귀들이 내 몸을 막 뜯어먹는 꿈, 심지어 한 번은 칼국수집에서 무당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젊은 사람이 몸에 왜 그렇게 음기를 묻히고 다녀? 라고 말이야. 밤마다 들리는 정체불명의 짐승 울음소리, 공허한 눈으로 미친 듯이 지저대는 개들, 그리고 점점 짙어지는 아저씨의 주사. 그렇게 몇 주가 더 지나고 나는 결국 그 소 무덤을 목격하게 된 거지. 그리고 그 달력 밑에 문장이 무슨 의미였는지 진짜로 깨닫게 됐어. 아저씨가 유난히 집중했던 그 3구역의 소들, 거긴 전에 최씨 아저씨를 밟아 죽였던 젖소가 있던 곳이었고, 영양실조로 삐쩍 말라서 새끼를 낳았던 우두머리 소도 거기에 있었지. 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죽음이 단순 사고는 아니었다는 걸 알 거야. 왜냐면 최씨 아저씨는 소들한테 채여서 죽은 게 아니라 밟혀서 죽은 거였거든. 우두머리 소가 선두에 서고 다른 소들이 줄줄이 뒤따라가서 일부러 아저씨를 밟고 지나간 듯한, 사바나 초원에서 누우떼가 사자를 밟아 죽인 거 본 적 있어? 딱 그런 느낌이었어. 사방에서 음기가 솟구치니 내 정신이 미묘해지었다. 너희는 무슨 죄로 이곳에 태어나 살고 죽는 것이냐. 그 문장 그냥 낙서가 아니었어. 그 농장 전체가 이미 미쳐 있었던 거야. 소들부터 아저씨도, 그리고 나까지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농장은 예전에 농촌진흥청? 거기서 소들을 상대로 질병 실험을 하던 장소였대. 그러니까 소 마루타를 하던 곳이었지. 그래서 그런 시설이 사람 발길 드문 깊은 산중에 있었던 거고, 그 얘기는 내가 처음 농장에 왔을 때 아저씨가 해줬어. 지하수 꼭 끓여 마셔야 된다. 며칠 전 물에서 썩은 이상한 냄새가 났거든. 그때 들은 얘기로는 그 실험 과정에서 죽은 수많은 소들을 산 곳곳에다가 안매장했고, 2006년 강원도 수해 때 그 사체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 농장이 미쳐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예전에 우리 초딩 때 봤던 괴기랜드 같은 책이 있잖아. 거기 보면은 동물 사체에서 나오는 인화수소 성분이 도깨비불을 만들고 그 성분을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환각이나 정신분열이 올 수 있다고 하잖아. 그 농장은 딱 그 말이 맞아떨어지는 공간이었어.
아직도 모든 게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강원도에서의 그 경험은 내 인생 통틀어 최고로 소름 끼치고 이해할 수 없었던 미스테리였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이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였고요. 그 최씨 아저씨가 3구역 소들한테 밟혀 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소들을 참 잘 아는 사람들은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 거래요. 왜냐면 소들은 그렇게 보통 안 하고 우두머리 소를 따라서 뒤를 따라오는데 마치 이 아저씨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밟아 죽였다는 거죠. 여러 마리 소가, 그러니까 한 마리 소가 밟아 죽인 게 아니라 떼지어 가면서 아저씨를 밟고 지나간 거지. 그러니까 이 아저씨도 원통했겠죠. 그래서 아저씨한테 빙의를 했던 거고 돌고 도는 거였겠네요. 이 악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어쨌든 소들은 마루타를 당해서 그 원념이 막 뭉쳐 있을 거고, 그래서 최씨 아저씨를 밟아 죽였던 거고, 이 최씨 아저씨는 소한테 밟혀 죽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돌고 돌아서 지금 농장에 있던 50대 후반 아저씨한테 빙의를 했던 거고, 그래서 막 황구한테 낫을 휘두르고 소들을 칼로 찌르고 머리를 망치로 때려서 죽이고 소 시체를 막 이렇게 쌓아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욕심이 낳은 비극 같아요. 잔인한 악행은 돌고 돌아서 다시 우리한테 돌아온다 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악행 말고 좋은 일을 해서 좋은 일이 돌고 돌아서 오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어떨까. 악행은 반드시 돌아오니까.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도요, 시리즈물이고 1편부터 3편까지 있습니다. 요 이야기도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되게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영안이 있는 동생 1편. 사실 이런 얘기는 어디 놀러가서 어두운 분위기에서 사람들끼리 초를 하나 딱 켜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제맛이지만 이야기를 해줄게.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 동기 중에 그런 애가 있었거든. 쉽게 말해서 귀신을 보는 놈. 영화 식스센스처럼 어릴 때부터 귀신을 보고 자란 애였지. 그 놈이랑 있었던 일들 총 7번이나 돼. 간단하게 그놈 얘기를 먼저 하자면 한때 유행하던 분신사바 알지? 그걸로 그놈이 여자 선배들 사이에서 인기가 완전 캡이었어. 신기한 게 물어보는 족족 진짜 다 맞추더라고. 나도 이런 걸 좀 좋아해서 그놈한테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심지어 내 앞방에 살아서 금방 친해졌지. 하루는 나를 잡고 뭐든지 물어보라고 하더라고. 특이한 건 걔는 분신사바를 혼자서 해. 보통 이 2명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잖아. 얘는 혼자서 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내 주민번호 끝자리, 그 당시 여자친구의 전화번호 끝자리, 우리 엄마 아빠 끝번호까지 다 맞추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타. 이건 진짜 내 뿡알 친구들만 아는 거였는데 우리 엄마 본명 써보라고 했어. 우리 엄마 본명이 남자 이름처럼 돼 있어서 어릴 때 할아버지가 예명을 붙여주셨거든. 그래서 이건 진짜 소수만 알고 있는 건데 그놈이 엄마 본명 석자를 정확히 딱딱딱 써내더라고. 그때 진짜 입이 떡 벌어졌어. 뭐 그놈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내가 첫 번째로 귀신을 봤던 얘기를 해줄게. 신입생 때 일이었어. 우리 과가 연극영화과인데 전통적으로 위계 질서가 빡세서 술을 마시면 다음날 해를 볼 때까지 마셔야 됐어. 오우 싫다. 그날도 선배들이랑 진탕술을 마시고 해가 뜨자마자 집으로 터벅터벅 걷고 있었지. 머릿속에는 온통 자고 싶다, 어지러워, 그 생각밖에 없었어. 그러다가 집에 거의 다 왔을 때쯤 어디선가 꼬마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아빠, 나 업혀도 돼? 뒤는 안 돌아봤어. 그냥 새벽부터 어디 가는 애가 있나 보다 하고 넘겼지. 그 상태로 집에 가서 그냥 바로 뻗었어. 자고 있는데 막 목이 마르고 화장실도 가고 싶어서 침대 옆에 있는 냉장고에서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딱 누웠는데 우리 방에 문이 하나가 있거든? 그 문에 내가 전신 거울을 붙여놨어. 근데 거울로 보이는 냉장고 위에 꼬마 여자아이가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날 보고 있더라고. 진짜 표정이 원망스럽게. 나 원래 겁이 없어. 그때까지만 해도 귀신은 안 믿었어. 근데 그날 믿게 됐지.
귀신을 보면은 으악! 이 소리도 안 나와. 그 상태로 술이 다 깨고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평소처럼 핸드폰을 머리맡에 놔뒀는데 그 꼬마애를 보고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이겠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지금도 기억이 나. 청 멜빵 바지에 흰 티를 입은 여자애가 나를 막 멋망 섞인 그리고 막 서글프게 바라보는데 핸드폰을 손에 들 용기도 안 났어. 옷도 벗은 상태였는데 머릿속에 떠오른 건 귀신 보는 그놈, 내 앞방에 사는 그놈 걔밖에 없었지. 그래서 쪽팔림이고 뭐고 어떤 용기가 났는지 침대에서 그냥 바로 뛰쳐나가서 그놈 방 앞에 가서 문을 두들겼어. 그놈이 졸린 눈으로 나왔는데 내 얼굴을 보자마자 내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 근데 형 알았어 기다려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내 방으로 들어가자고 했지만 나는 못 들어가겠다고 했지. 그랬더니 그놈이 그럼 형 밖에서 기다려 하고 혼자 내 방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20분쯤 지나서 나왔는데 얘 첫 마디가 이거였어. 형 쟤는 왜 업고 왔어? 진짜 나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 그놈이 그러더라고. 그 애가 그 냉장고 위에 있던 그 꼬맹이가 아빠한테 데려다 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나한테 업혀온 거라고. 내 방 상태는 완전 개판이었어. 벽, 침대 시트, 바닥에 막 온통 구정물, 막 소주 냄새 진동해. 그놈 말로는 자기가 퇴마를 좀 해서 빗자루를 태우고 소주를 입에 물고 방 구석구석에 막 푹푹 뿌리면서 그 애를 보냈다고 하더라고. 그 이후로 나는 내 방에서 못 자고 그놈 방에 같이 살았어. 진짜 너무 무서웠거든. 이게 내가 처음으로 귀신을 본 실화고, 두 번째 얘기를 해줄게. 역시 학교 다닐 때 일이야. 그놈이랑 같이 있었어. 내가 2학년이 됐을 때 학교 축제 기간이었어. 우리 과는 2학년이 제일 빡세. 군대에서 일병 마냥 위는 눈치를 보고 내 아래는 챙겨야 되고, 그날도 1학년을 데리고 주점을 열고 막 홍보하고 막 바빴지. 밤 12시가 되면 학교 가로등이 다 꺼지니까 그 전에 정리를 하고 철수를 해야 돼, 주점을. 선배들은 우리한테 1학년을 통솔하고 주변을 정리하라고 맡기고 사라졌어. 그래서 2학년 중에 일부는 1학년을 데리고 먼저 가고 나랑 그 귀신 보는 그놈 둘만 남아서 술이랑 안주를 정리하고 있었어. 시간은 11시 55분쯤이었지. 그놈이 옛날에 말한 게 생각이 났어. 이 캠퍼스 안에 원한이 많은 귀신들이 진짜 많대. 그래서 우리는 막 거기를 후다닥 정리하고 차에 딱 올라탔어. 우리 집으로 가려고 하면 직진하고 좌회전을 하면 됐거든. 근데 가로등이 진짜 시간이 돼가지고 타타타타 꺼지는 거야. 겁이 막 확 몰려왔지. 그래도 옆에 그놈이 있으니까 좀 안심을 하면서 천천히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좌회전을 하려고 깜빡이를 딱 켜고 돌았을 때 그놈이 갑자기 소리를 치는 거야. 형! 내려! 빨리 내려! 진짜 갑자기 소름이 막 쫙. 나는 얼떨결에 차에서 내렸어. 그러더니 그놈이 외쳤어. 형! 뛰어! 나도 몰라. 그냥 정문까지 그냥 미친듯이 뛰었어. 정문에 도착해서 헥헥대며 야, 왜 그런 거야? 라고 물었지. 근데 그놈이 형, 저거 안 보여? 뭐가? 진짜 안 보여? 뭔데? 그놈이 내 어깨에 손을 딱 얹더니 형, 이래도 안 보여? 그 순간 우리 차 본네트 위에 어떤 여자가 완전히 딱 엎드려서 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옷은 완전 빨간색 옷이었어. 머리는 흐트러지고 얼굴은. 그리고 그 여자가 우리 쪽으로 오는 거야. 이게 걸어서 오는 게 아니라 기어서 오는 거야. 엎드려서 두 팔과 다리로. 그땐 정말 비명을 질렀지. 으악! 그놈은 뭐라고 막 중얼중얼 거리더니 그 여자가 영화 주온에서 나온 것처럼 막 타닥탁탁탁 거리면서 옆 건물 숲속으로 빠르게 사라졌고, 그 건물 5층 강의실에 불이 탁 켜지는 거야. 정말 다시 말하지만 우리 학교는 밤 12시만 되면 불이 전부 꺼지는 구조야. 그놈이 그러더라고. 형이 좌회전을 하자마자 그 여자가 본네트에 쿵 하고 올라타서 나만 계속 노려봤대.
눈이 새빨갰대. 그래서 당장 내리라고 한 거였다고. 문제는 차였지. 나는 도저히 다시 못 가겠고 옆에 그놈은 면허가 없었고 결국 친구한테 전화해서 운전을 좀 해달라고 해서 겨우 차를 가져왔어. 집에 왔는데 또 내 방은 못 들어가겠더라. 그래서 그놈 방에서 마음을 좀 추스리고 있었는데 그놈이 그랬어. 아, 형, 아까 그 여자 나도 못 건드린다. 자기가 본 귀신 중에 그 여자만큼 센 거는 처음이라고 하더라. 해가 뜨고 좀 괜찮아져서 그놈이랑 캠코더로 정문 쪽을 쭉 당겨봤어. 처음엔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 근데 뷰파인더로 다시 보니까 전체가 빨간색이더라고. 눈으로 다시 보면 괜찮고 카메라를 보면은 온통 빨갛고 소름이 쫙. 캠코더를 내려놓고 그냥 친구 집으로 가자고 했어. 근데 핸드폰 충전기를 두고 와서 둘이서 내 방에 다시 들어갔는데 창문 너머 베란다에 그 여자가 우리를 보고 있었어. 그놈이 말했지. 형, 못 본 척해. 그냥 나가. 근데 무서워서 막 손발이 떨리는데 그걸 못 숨기겠는 거야.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문이 또 안 닫혀. 잠금도 안 되고 열쇠도 안 돌아가고 결국 포기하고 그냥 뛰쳐나와서 친구 집으로 향했지. 그날 잠 한숨을 못 잤어. 그런 상태로 또 주점에 나가서 다른 과에 홍보하러 다녔고. 근데 진짜 선배가 아니었으면 그날 난 다 포기했을 거야. 왜냐고? 그날 밤 빈 강의실 창문 너머로 그 여자가 우리를 보고 있었거든. 이게 내가 두 번째로 본 실화야. 친한 사람들한테만 얘기했던 건데 이렇게 적어봤어. 쓰면서도 손가락이 덜덜 떨리더라. 지금도. 그놈이 그러더라고. 영화 주혼 감독도 귀신을 보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영화가 그렇게 리얼했던 거라고. 진짜야. 다 겪은 이야기고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이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였는데 무지막지하게 무섭죠? 전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여튼 사연의 주인공은 좀 평범하지만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었고, 이 동기인데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동생이라고 부르는 이 친구가 영안이 튀어 있다는 거예요. 영안이 뭐냐? 귀신을 볼 수 있는 그 눈. 귀신도 보고 지금 이쪽으로 좀 지식이 있어가지고 퇴마를 좀 한다고 하네요. 그런 친구랑 같이 있으면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저는 주변에 마땅히 그런 사람이 생각이 안 나서 주변에는 없는데, 친구 중에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얼마나 무서울까? 근데 또 그 친구는 얼마나 괴로울 거야? 귀신을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 무섭고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2편, 3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영안이 있는 동생 2편. 항상 말하는 거지만 나는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잘 안 믿는 스타일이야. 이건 세 번째 이야기야. 그 전에 그 귀신 보는 놈에 대해 잠깐 얘기해 둘게. 그놈이 나한테 항상 그러더라고. 사람마다 몸 주변에 아우라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다들 각자 다른 색을 갖고 있고 나는 빨간색이래. 그것도 엄청 진한 빨간색. 화기의 기운이 강하다고 하더라. 그리고 사람마다 수호신 같은 존재가 따라 붙는다고. 조상이든 가족이든 누군가가 지켜주고 있다고 했어. 나 같은 경우는 인자한 할머니 한 분이 항상 내 주변에 계시다고 했고, 또 나는 마음만 먹으면 귀신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기 전에 이미 2번이나 봤었지만 시간이 좀 흘러서 내가 2학년이 됐고 그놈은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어. 군대 가기 전날 술자리에서 나한테 이런 말을 남기더라고. 형, 신입생 후배들 중에 나랑 비슷한 애들 3명 정도는 있을 거야. 혹시 무슨 일 있으면 그 애들이랑 잘 지내봐.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어. 그러다가 신입생 면담 날이었지. 우리는 전통처럼 신입생이 들어오면 바로 윗선배가 한 명씩 불러서 면담을 해. 특히 예쁜 후배들이랑은 좀 길게 면담을 하지. 어쨌든 그날도 예쁜 후배가 하나 들어왔는데 대화가 정말 잘 통했어. 면담을 마무리하면서 작업성 멘트로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이랬더니 그 애가 웃으면서 대답했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려다 말고 문 앞에서 고개를 탁 돌려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선배도 보이시죠?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싸해지더라. 그놈이 했던 말이 딱 떠올랐어. 형, 그 신입생 중에 나랑 비슷한 애들 있을 거야. 남자 아니고 여자애들. 면담이고 뭐고 그냥 멘붕이었지.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후로 친하게 지내게 된 여자 후배 3명이 전부 그놈이 말한 애들이었더라고. 소름이 돋았어. 그 뒤로 그 여자 애들이랑 있었던 일도 내가 겪은 실화에 포함돼. 근데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은 그놈이랑 있었던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얘기해 줄게. 그놈이랑 나는 시간만 나면 분신사발을 했어. 하지 말라는 거 꼭. 물론 그놈은 혼자서 했지. 우린 그냥 구경만 했고. 그날도 비가 끈적하게 내리던 날, 내 방에 애들을 모아놓고 분신사발을 하려고 했어. 방엔 책상이 없어서 밥상을 깔고 그 위에 노트 한 장을 펴놓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후배놈 하나가 막 술이 떡이 돼가지고 취해서 들어오더니 좀만 쉰다고 눕더니 바로 코를 골더라고. 그놈이 말했어. 형, 누구 자고 있을 때는 분신사발하면 안 돼. 우리는 분위기를 딱 잡고 있는데 괜히 얘가 와서 잔다고 하니까 막 짜증이 났지. 그래서 그놈은 내 방에 그냥 재우고 우리는 바로 앞방으로 옮겼어. 그 귀신 보는 놈 방. 초를 켜고 세팅하고 시작을 했지. 그날은 소문을 듣고 온 동기들까지 총 6명이 있었고 궁금한 거를 뭐든지 물어보라고 해서 다들 물었는데 그놈은 죄다 맞췄어. 정말 대단했지. 근데 분신사발은 결국 귀신을 부르는 거잖아. 그 혼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그 방에 이미 그 영혼이 와있단 소리였어. 지금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면 그놈은 펜을 움직여서 동기 쪽을 탁 가리켰고 저기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했지. 그리고 그 혼에 대해 물어봤어. 여자고 죽은 나이는 20살, 6년 전에 죽었고 우리 학교 출신이래. 남자친구랑 사귀었는데 자기한테 첫 남자였던 거지. 근데 그 남자 새끼가 바람을 핀 거야. 자기를 쓰레기처럼 버려서 기숙사 옥상에서 흰 원피스를 입고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야. 그 이후로 남자 새끼들만 보면 막 증오가 막 올라와서 남자 기숙사를 자주 돌아다니면서 남학생들을 괴롭힌다고 하더라고. 여기까지는 평소랑 비슷했는데 그놈이 펜을 이렇게 쥐고 있잖아. 근데 막 이상하게 그날따라 손을 떨더라고. 왜 떨고 있냐고 물었더니 이따가 얘기해준다고 했어. 그러더니 이 방에 몇 명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 영혼이 대답하길 8명이 있대. 근데 방에는 6명이 있었거든? 그놈이 말하길 다른 귀신이 또 왔다고 했어. 남잔데 몸만 있고 머리가 없대. 사연은 이랬어. 옛날에 이 학교가 여자 학교였고 그는 교수였는데 과학실험 도중에 가스가 팍 폭발한 거야. 학생들이랑 같이 죽었다고. 그래서 머리가 날아가고 그랬다는 거지. 그놈이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면서 그만하자고 해서 고맙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세요 하고 분신사발을 하던 펜을 놨는데 그 순간 내 방에서 누가 막 으악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 그놈이 말하더라고.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바로 내 방으로 달려갔고 방문을 열더니 나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 난 겁에 질려서 내 방에 못 들어갔고 그놈이 혼자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나왔어. 그리고 나한테 형 들어와 이러는 거야. 진짜 너무 무서웠지만 그놈이 소리치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지. 순간 또 보게 됐어. 내 방 베란다에 어떤 남자가 엎드려서 울고 있었어. 정말 막 서럽게 우는데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 근데 머리가 없었어. 내 방에서 자고 있던 후배는 그걸 본 게 아니라 창문을 계속 가리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머리 없이 흐느끼고 있는 남자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자고 있던 후배는 딴 데, 그러니까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였지. 손을 가리키면서. 나도 그 손을 따라서 창문을 봤는데 순간 나도 비명을 질렀어. 창문 너머에는 그 축제 때 봤던 그 빨간 귀신 있지. 웃는 건지 우는 건지도 모를 표정으로 그 자고 있던 후배한테 이렇게 왔다가 다시 창문으로 나갔다가 왔다가 나갔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지. 그 여자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고
치마도 역시 새빨간색이었어. 막 계속 혼자 중얼거리는데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놈이 나보고 쟤 끌고 내 방에 가서 자자 라고 해서 죽으림을 다해 그 자고 있던 후배를 질질 끌고 앞방으로 갔어. 앞방 문을 열자마자 여자애들은 막 비명을 지르고 난리. 나는 괜찮아 하면서 겨우 진정시키고 불도 켜고 그놈을 기다렸어. 정신은 이미 나가 있었고 TV를 켜고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힘들더라고. 그놈이 들어오더니 형 이제 괜찮아 정리했어 이러면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는데 그때 여자애들이랑 기다리던 놈 하나가 갑자기 장난을 치더라고. 아씨 뭔 귀신이야. 야 귀신 나와봐 이씨.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손가락으로 막 가리키면서 허공을 그렇게 장난을 치는데 귀신 보는 이 동생이 하지 말라고 막 말렸어. 나도 말렸고 나는 후배를 끌고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자고 했어. 여자들도 막 무섭다고 따라 나왔고 그 막 손가락으로 장난친 놈은 혼자 방에 남겨두고 우린 밖으로 나갔지. 그놈은 비흡연자였고 TV를 본다고 남았어. 막 겁 먹었을 텐데 괜히 센 척을 하더라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들어갔는데 그놈 위에 그 빨간 귀신이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세고 있었어. 등 뒤에서. 진짜 더는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더라. 그놈이 갑자기 밖에 나가서 맥주나 한잔 하자 라고 하더라. 애들도 다 찬성했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때 그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장난쳤던 그놈이 아까부터 귀가 계속 간지럽네? 라고 하는 거야. 그놈이랑 나는 더 말해주면 애들이 겁을 먹을까봐 입을 닫았고 그날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 술자리에서 그놈이 말해줬어. 처음에 분신사발을 시작할 때 그 빨간 귀신이 온 걸 이미 알고 있었고 자기도 너무 무서웠지만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질문을 계속했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고 물어봤을 때 펜이 동기들 쪽으로 움직였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세요 하고 펜을 놓았을 때 이 펜 방향이 내 방 쪽이었대. 전부 내가 직접 겪은 실화야. 낚시 절대 아니고 다 사실이야. 참고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할게. 사람들이랑 무서운 이야기를 할 때 막 나와봐 뭐 여기야 너 거기 있어? 이런 장난 절대 하지마. 걔네들 귀신들 자기 얘기가 나오면 다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가리키면 따라온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아주 끔찍하게 무서웠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막 그렇게 영적인 그런 지식 같은 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남들과는 다른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영안이 있고 귀신에 대한 지식이 있는 동생놈이 사연의 주인공한테 말했죠. 형은 화기가 있어. 그러니까 빨간색 아우라가 있대요. 사람마다 다 다른 색깔의 아우라가. 드래곤볼 보면은 초사이야 하면은 여기서 막 광채 나잖아요. 그 색깔이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근데 이 사연의 주인공의 색깔은 빨간색이었고 그게 화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귀신들이 해코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플러스 사람마다 수호신 같은 존재가 분명히 있대요. 근데 그게 조상이든 죽은 가족이든 그러니까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사연의 주인공한테는 인자한 할머니 한 분이 지켜주고 계시다고. 저도 궁금해지네요. 과연 저는 아우라가 무슨 색깔일지, 그리고 나를 지켜주고 있는 수호령은 과연 누구일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신가요? 진짜 물어보고 싶다. 이런 무속인들한테 찾아가서 제 주변의 아우라는 무슨 색인가요? 그리고 이 귀신을 보는 동생놈은 되게 특이하죠. 분신사발을 혼자서 한대. 보통은 두 명이서 이렇게 잡고 나나나나나나나나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걔는 혼자서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리고 또 하나, 분신사발을 하면 안 되지만 혹시나 하게 된다면요, 여러분들, 그 분신사발을 하고 있는 장소에 자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대요. 귀신이 들어가나 봐, 거기로, 꿈속으로. 이거는 몰랐는데 또 새로운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분신사발을 안 하는 게 제일 최고지만 하게 된다면 혹시나 주변에 자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깨워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영안이 있는 동생 3편. 대학 다닐 때 그놈, 그러니까 귀신 보는 동기놈을 좀 더 설명하기 쉽게 가명으로 영수라고 부를게. 그리고 후배들 중에서도
영수처럼 비슷한 능력이 있는 여자애들이 있었는데 그게 또 3명이나 됐어. 그 애들을 각각 슬기, 지영, 영미라고 부르자. 이 이야기는 영수가 군대에 간 후에 있었던 일이야. 당연히 그 여자 후배들이랑 관련된 일이었고,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나니까 나도 괜히 기분이 좋았지. 후배 생겼다고 폼 좀 잡고 싶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우연인진 몰라도 내가 가장 친하게 지내게 된 후배들이 바로 그 3명이었어. 슬기, 영미, 지영. 그 셋이랑은 유난히 잘 맞았고 정말 자주 어울렸지. 우리 과가 연극 영화과라 위계 질서가 좀 빡셌거든. 나도 1학년 때 선배들한테 진짜 갈굼을 많이 당했었는데 그래서인지 후배들한텐 웬만하면 터치 안 하고 웬만한 일은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지. 그 덕분에 후배들이 나를 착한 선배라고 봤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여자 후배들이랑도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가 있었어. 물론 그렇게 살 떨리는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술을 많이 마셨지. 1학년 땐 얻어먹기만 했지만 이제는 내가 선배니까 돈도 많이 나가고, 그래도 다들 자취방이 있으니까 집에서 마시는 일이 많아서 다행이었어. 주점 같은 데 가서 먹으면 비싸잖아. 그날도 슬기네 자취방에서 후배들이랑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희한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 슬기, 지영, 영미, 이 3명은 술을 마시던 밥을 먹든 어디 있든 간에 어느 한 곳을 유심히 바라보는 일이 많았거든. 그리고 그걸 보면서 혼자 씩 웃는다던가 아니면 동시에 같은 곳을 보면서 지들끼리 막 속닥속닥 말을 하는 거야. 정말 동시에 같은 곳을 보면서 말을 하는 거야. 너무 오싹했어. 그날도 술을 마시다가 예전에 그 영수가 생각이 나서 그 셋한테 얘기를 했지. 영수는 그때 군대를 간 상태였고 그 애들은 영수를 몰랐으니까 내가 겪었던 경험들, 그러니까 그 빨간 귀신 얘기, 남자 교수 귀신 얘기 같은 걸 꺼냈어. 그랬더니 후배들이 말하더라고. 아직까지는 자기들도 그 빨간 귀신은 못 봤대. 하지만 우리 학교에 기가 엄청나게 강한 센 유령이 있다는 건 분명히 느낄 수가 있다고 했어. 그래서 나도 말했지. 나도 영수랑 같이 본 이후로 그 빨간 귀신을 다시는 본 적이 없다고. 솔직히 다시 보고 싶지도 않다고. 그랬더니 슬기가 갑자기 이러는 거야. 지금 한번 찾아가 보자. 궁금하잖아요. 옆에 있던 지영이랑 영미도 같이 웃으면서 가봐요. 그때 그 애들 표정 아직도 생생해. 막 씩 웃으면서 마치 애기들처럼 막 들떠 있더라고. 근데 나는 진심으로 싫었어. 안 본 사람들은 몰라. 한두 번이라도 봐본 나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까 진심으로 싫더라고, 귀신이. 그랬더니 슬기가 또 이러더라. 우리 다 나가면 선배 혼자 있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방에도 아까부터 어떤 남자가 선배 얘기 들으면서 웃고 있어요. 이 말을 듣는데 순간 얼어붙었지. 그 방엔 슬기, 지영, 영미, 나 이렇게 넷밖에 없었거든. 근데 걔네는 처음부터 그 남자가 같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나는 안 보였지만 걔네는 보고 있었던 거지. 결국 무서워서 같이 가기로 했어. 그때 그 셋이 나한테 말하더라고. 선배는 기가 세서 어정쩡한 귀신은 못 건드려요. 화기가 강해서 웬만한 귀신은 선배 옆에 장난 못 쳐요.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안심은 되더라. 영수한테도 들은 말이었거든. 서로 안 통할 것 같은 얘기를 그 셋도 똑같이 하니까 그게 더 소름이었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영수도 분신사바 잘했는데 일단 여기서 몇 번 하고 갈까? 그랬더니 애들이 해요. 근데 선배 오늘 뭐 봐도 놀라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그 방에 있던 그 남자를 불러낼 생각이었던 거지. 영수는 분신사바를 혼자 했지만 그날은 슬기랑 지영이가 둘이서 손을 잡고 시작을 했어.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흥미진진하긴 했지. 밥상 하나 깔고 노트랑 펜을 준비해서 시작했어. 생각보다 펜이 금방 움직이더라. 슬기가 질문했어. 남자죠? 펜이 원을 그렸지. 젊은 나이에 왜 그러셨어요? 살자 했죠? 또 원을 그렸어. 왜 이 방에 있어요? 지영이가 마음에 들어서 왔다라고 하더라.
지영이가 또 묻더라. 근데 나 못 건드리는 건 알죠? 펜이 아주 천천히 원을 그렸어. 그때 지영이가 나한테 선배도 질문 하나 해보세요 이러더라. 그래서 나도 긴장되지만 질문했지. 빨간 여자 아세요? 펜이 아주 천천히 원을 그렸어. 지영이가 묻더라. 무섭죠 그 여자? 펜이 멈췄다가 갑자기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막 돌아가기 시작했어. 나도 진정하라고 말했지.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그리고 다시 물었어. 그 빨간 여자 어디 있는지 아세요? 천천히 원을 그렸지. 그 순간 틱틱틱틱 하는 소리가 방 안에서 들렸어. 진짜 선명하게. 이게 작게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물었는데 애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셋이 동시에 한 구석을 쳐다봤어. 근데 그 구석이 내 머리 위 천장이었어. 나는 무서워서 뒤돌아보지도 못했어. 그런데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 어쩔 수 없이 또 봐버린 거야. 뒤를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방 안에 있는 TV 브라운관을 통해서 반사로 봤지. 내 뒤쪽 천장에 있는 그 얼굴이 보였어. 작고 어린 남자아이의 얼굴이었고 몸은 없었어. 그냥 머리만 있었지. 하얗고 정말 동안이었어. 이 방에 있는 남자 근데 왜 웃고 있는 거야? 내가 물었더니 지영이가 말했어. 선배 웃는 거 아니에요. 우는 거예요. 내가 또 봤다는 말에도 애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어. 신기해하지도 않고 그냥 덤덤하더라고. 그때 지영이가 나한테 선배 잠깐만 눈 좀 감아봐요 이러는 거야.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냥 감으시는 게 좋으실 텐데 후회하고 싶지 않으면. 그 말을 듣고 나도 궁금했지만 그냥 눈을 감았어. 근데 눈을 감고 있으니까 목소리가 들리잖아. 더 무서운 거야. 그 방에는 머리만 있는 남자가 있고 갑자기 눈을 감으라고 그러고 막 미치겠는 거지. 슬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너구나. 이후로는 말이 없어졌고 방 안에는 계속 틱틱틱 하는 소리만 울려댔어. 진짜 빨갛네. 와,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어. 근데 몸이 안 움직였어. 눈도 못 떴고 그 틱틱거리는 소리가 점점 내 쪽 가까이에서 들려왔고 지영이가 말했어. 생각보다 진짜 무섭게 생겼네. 슬기랑 영미도 맞아 진짜 무섭게 생겼다. 그 여자 모습 나는 알고 있었어. 키는 170 정도? 머리는 무릎까지 오는 젖은 곱슬머리. 흰 원피스였는데 피에 젖어서 반 이상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얼굴은 깨지고 막 찢어지고 피투성이. 눈도 새빨갰고. 그 여자 나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 이 방에 왜 왔니? 영미가 물었고 아 그렇구나. 불쌍하네. 그래서 그렇게 한이 많았구나.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계속 이러고 다닐 거야? 애들이 이렇게 말하는 중에도 계속 틱틱틱틱 하는 소리만 울려댔고 방 안은 무서운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어. 애들도 말을 멈췄고 그 이후로는 펜 소리만 들렸어. 계속 종이를 긁듯이 펜이 막 움직였고 나는 미칠 것 같았어. 눈을 감고 주변은 조용하고 계속 펜을 긁는 소리만 들리니까 참다 못해서 말을 했어. 야, 나 답답해. 이제 눈 떠도 돼? 한참 후에야 애들이 말하더라고. 떠도 돼요. 근데 진짜 괜찮을 것 같으면 떠요. 왜? 지금 뭐 있는데? 지금 말로 하면은 그 여자가 싫어할 것 같아서요. 결국 나는 무서웠지만 눈을 떴어. 그랬더니 오랫동안 감고 있어서 그런지 방이 살짝 눈부실 줄 알았거든? 근데 방 안엔 불이 다 꺼져 있었고 창문 앞에 가로등 불빛만이 방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서 전체적으로는 어둡지만 실루엣들은 다 보이는 그런 분위기였어. 딱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본 건 한쪽 구석에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벽 쪽을 향해 등을 돌린 채로 계속 흐느끼고 있는 모습이었어. 그리고 또 한쪽엔 한쪽 눈만 보이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업고 날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고
천장에선 그 남자 귀신, 머리만 있는 그 애가 아직도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진짜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지. 비명도 안 나오고 그냥 멍해졌어. 그때 후배들을 봤어. 슬기랑 지영이는 아직도 펜을 들고 있었는데 이젠 원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뭐를 막 쓰고 있더라고. 종이에 무슨 글자인지 모를 것들을 막 계속 적고 있었는데 손이 움직인다기보단 그냥 펜이 걔네 손을 막 끌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그 셋 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머리 위쪽을 똑같이 바라보고 있었어. 그 순간 싸한 느낌이 들었고 나도 펜한테 물었어. 지금 이 방 어디에 있어요? 그러자 펜이 내 쪽으로 휙휙휙휙 거칠게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어. 그때는 정말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 왼쪽 오른쪽을 볼 것도 없이 그냥 고개를 들어서 내 머리 위를 봤거든. 거기 그 여자가 있었어. 내 얼굴을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정말 짜증날 정도로 소름 끼치게 씩 웃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 여자는 조용히 스르륵 방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 근데 걷는 모습이 사람처럼 어깨가 막 들썩인다거나 발자국 소리가 난다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정말 바닥을 미끄러지듯이 흔들림 없이 이동을 하는 거야. 그 상태로 악이 업은 여자한테 다가가서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씩 웃고, 아기 얼굴을 보면서도 같이 씩 웃고, 한쪽 구석에서 계속 울고 있던 여고생한테 가서는 말도 없이 뻔히 쳐다보고, 그러더니 이번엔 천장에 있는 그 남자 귀신한테 가서 뭔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틱틱틱틱틱틱 그 기분 나쁜 소리가 또 시작된 거야. 그 소리, 그 여자가 내는 중얼거림의 소리였어. 그리고는 다시 내 쪽으로 다가와서 이번엔 내가 앉아있었기 때문에 엎드린 자세로 내 얼굴 가까이에서 계속 중얼거리는 거야. 그 행동을 계속 반복했어. 점점 그 중얼거림 속도도 빨라지고 점점 내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그때까지도 펜은 멈추지 않고 종이를 찢듯이 막 돌아가고 있었고, 그 여자가 움직일 때마다 펜도 따라가듯이 같은 방향으로 미친 듯이 움직였어. 난 진짜 그 순간 후배들한테 소리쳤어. 야, 뭐 좀 해봐, 이제 그만하자고. 슬기가 말했어. 야, 그만하자, 이젠 됐어. 근데 펜은 멈추질 않았고 지영이랑 영미도 그만하자고 하면서 외쳤지. 그래도 펜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 그 방 안에서 10분, 20분 가까이 그 상태가 유지됐던 것 같아. 그러다 슬기가 짜증나는 목소리로 딱 한마디 했어. 계속 그러면 할머니 부른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빨간 귀신은 움직임을 멈추더니 방 한가운데 서 있었고, 잠깐을 그렇게 있다가 슉 하고 창문 쪽으로 빠져나갔어. 정말 거짓말처럼 그 여자가 사라지자마자 그 틱틱거리는 소리도 멈추고 여고생의 흐느낌도 애기 울음소리도 모두 사라졌어. 방 안이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지. 그때 슬기가 말했어. 우린 나갈 거니까 그 여자 다시 오면 선배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무조건 밖으로 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슬기가 웃으면서 선배 고생 많았어요 하고는 지영이랑 영미랑 같이 자연스럽게 방을 나갔어. 그 전까지 얼굴이 굳어 있었던 애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범한 여대생처럼 바뀌더라. 진짜 극과 극이었지. 표정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 나도 그제서야 정신적으로 한계가 온 걸 느꼈어.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지만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했달까? 그때 궁금한 게 있어서 슬기한테 물었어. 슬기야, 아까 말했던 그 할머니 누구야? 슬기가 그러더라. 아, 저희 할머니 무당이에요. 근데 그냥 보통 무당 아니라 엄청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는 슬기랑 지영이랑 영미 각자 개인적으로도 무서운 일들이 겪은 게 많은데 그 얘기는 다음에 해준다고 했어. 그날 밤 방 밖으로 나가면서 바람 쐬면서 담배 한 대를 탁 피우고 있는데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급하게 소변이 마려운 거야. 그래서 야, 나 화장실 좀 하고는 근처 골목으로 가서 노상방뇨를 했지. 근데 그때 아까 봤던 그 아기 여분 여자가 쓱 하고 지나가는 거야. 근데 이제는 하도 많이 봐서 아무렇지 않더라고. 사실 이 글은 어제 쓰기 시작했어.
근데 어제 글을 쓰는 중간쯤에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오는 거야. 별 이유도 없이. 두통이 막 심해져서 그만두고 잤지. 오늘에서야, 그리고 이제서야 완성해서 올리는 거야. 영수도 그랬고 슬기도 똑같이 말했는데 귀신들은 자기 얘기하는 걸 정말 좋아한대.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거나 귀신 얘기를 쓰면 그 옆에 같이 앉아서 듣고 있다고. 그때 두통, 지금 생각하면 괜히 온 게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머리가 너무 아팠다고 했잖아요. 혹시? 아니겠지? 진짜 머리 아프다 지금도. 이상하게 갑자기 뭐 별 이유도 없이 두통이 오면은 옆에 있을 수도 있다. 이번 이야기가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였고요. 분신사발을 했죠. 그러니까 귀신을 보는 그 동기 영수가 군대를 가고 형 나랑 비슷한 애 3명 들어올 거야? 했는데 정말 들어왔던 거죠. 지금 글을 보니까 그냥 무당이 아니라 만신이라고 하죠. 무당 중에서도 급이 높은 만신의 손녀가 이 학교에 온 거죠. 와가지고 이제 그들과 함께 분신사발을 하면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귀신들도 쪼나봐요. 그럼 우리 할머니 데리고 온다? 그랬더니 딱 도망갔다고 했잖아. 가족 중에 그런 좀 큰 만신이 있으면은 든든할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아무튼 여러분들은 정말 저와 비슷하게 이쪽으로 영적으로 지식이 엄청 많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분신사바 같은 강령술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막 혼자 하는 숨바꼭질 있잖아. 그런 거 강령술 제발 좀. 왜냐면 지 혼자 그냥 빙의 돼서 그러면 상관없어. 하지만 빙의가 돼서 친구, 지인, 가족 다 괴롭힌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흉가 폐가를 갈 그 계획을 전면 철회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서 고생은 하지 맙시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제가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또 시리즈물입니다. 총 1편부터 4편까지 있고요.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나에게 일어난 이상한 일들 1편. 내가 이 일을 겪은 건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 때쯤이었어. 그땐 경상북도 봉화군에 살고 있었지. 시골이니까 친척들끼리 모여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린 마을 위쪽에 살았고 우리 고모는 아래쪽 집에 살았어. 아버지의 누나였던 고모는 형들보다도 나를 더 예뻐해줬고 정말 많이 아껴주던 분이었어. 나도 진짜 고모를 많이 따랐던 기억이 나. 그때 우리 집은 학교에서 꽤 멀었는데 하굣길이 거의 1시간은 걸렸던 것 같아. 걷다가 냇가에서 개구리도 구경하고 조금 더 가다가 코스모스도 뜯고 조금 더 가다 보면 자갈 던지기를 하면서 놀고 그렇게 온갖 쓸데없는 짓을 하다가 집에 가곤 했지. 근데 항상 그 길 중간엔 고모네 집이 있었거든. 우리 집보다 아래쪽에 있었으니까 무조건 고모네 집을 지나가야 했지. 그날도 여느 때처럼 고모네 집을 지나치려는데 무의식적으로 고모네 마당 쪽을 한번 쳐다봤어. 근데 고모가 마루에 서 계시는 거야. 반갑잖아. 그래서 인사나 하려고 집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했지. 근데 고모가 막 이상한 웃음을 지으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계신 거야. 뭐가 이렇게 빨리 빨라 막 이런 식으로 웃음 섞인 소리를 계속 중얼거리면서 말이야. 너무 이상하긴 했는데 그땐 내가 너무 어렸고 또 고모를 정말 좋아했으니까 무섭다기보단 그냥 장난 같았어. 그래서 고모 뭐야 장난치지 마. 형들은 아직 안 왔어? 이렇게 말하고 고모의 대답도 안 듣고 그냥 고개를 돌려서 우리 집으로 올라갔지. 거리가 10m도 안 됐거든. 집에 도착해서 가방 내려놓고 엄마를 찾으려는 찰나 전화가 울렸어. 뚜루루루 뚜루루루. 여보세요? 받았더니 고모였어. 너 좋아하는 쿠키 해놨어. 먹으러 내려와. 그렇게 말하더라. 그때 난 쿠키가 뭔지도 몰랐거든. 그래서 쿠키? 고모 그거 먹는 거야? 하고 천진난만하게 물었는데 고모가 그냥 뚝 끊어버리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골 산골에서 전자레인지도 오븐도 없었는데 고모가 무슨 쿠키를 만들었다는 걸까?
그 자체가 이상했던 거지. 어쨌든 엄마가 집에 안 계신 것도 확인했고 난 별 생각 없이 고모네 집으로 내려갔어. 고모네 집에 도착했는데 고모가 안 보이는 거야. 고모! 고모! 불러보면서 부엌 쪽으로 들어갔지. 그 부엌이 여닫이 문이었는데 내가 그 문을 밀어서 열었거든? 근데 문을 열자마자 눈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냥 텅 빈 느낌? 그래서 없구나 싶어서 고개를 돌려서 마루 쪽으로 나가려는 순간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고모가 진짜 큰 식칼을 들고 막 바닥을 기어서 날 따라오고 있었던 거야. 과도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생선 잡을 때 쓰는 그 사시미 같은 거 있지, 그런 거. 그 순간 나는 도망도 못 가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 다리에 힘이 쫙 풀려서 아무것도 못했어. 고모는 계속 이상한 웃음을 섞은 신음소리 같은 걸 내면서 내 코 앞까지 기어왔어. 그때였어. 대문 쪽에서 누가 막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나! 뭐 하는 거야? 안 돼! 하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어. 우리 막내 삼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막내 동생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고모를 막 붙잡았어. 그러자 고모는 갑자기 막 헛구역질을 하면서 침을 막 질질 흘리더니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 나도 그 자리에서 거의 기절해 버렸지. 그 후에 난 3일 동안을 알아 누웠고 고모도 며칠 동안 정신을 못 차리셨어. 삼촌이 그러더라고. 이러다 둘 다 죽겠다. 굿이라도 해야겠다고. 그래서 결국 5일째 되던 날 집에서 굿판을 벌이게 됐어. 고모는 방 안에서 나는 마당에서 굿을 받았는데 한 무당이 막 굿을 하다가 고모 쪽에서 네가 갈 곳으로 썩 물러가! 하고 외치면서 뭔가를 막 던졌어. 금색의 칼 같은 건데 그게 내가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그 앞에 탁 떨어졌지. 그리고 그 순간 내 기억은 사라졌어.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 그 뒤로도 여러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내 기억은 거기까지야. 그 기어오던 고모의 모습이 아직도 머리에 선명한데 지금은 그 고모랑 진짜 둘도 없는 사이야. 아직도 날 많이 아껴주고 나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요 고모 진짜로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고모가 귀신에 빙이 됐는데 너무 빙구같이 웃었죠? 고모 연기 쇼츠로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개웃기네. 그나저나 이번 이야기에서 고모한테 빙이 되어 있었던 건 뭘까요 대체? 이제 그 존재에 대해선 이야기에서 안 나왔습니다. 단지 고모가 어떤 것에 분명히 빙의가 돼 있었고 삼촌이 말리지 않았다면 이 사연의 주인공은 지금 이 글을 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빙의가 돼서 식칼 들고 기어왔다고 생각을 해봐. 그 막 이상한 웃음을 지으면서 막 이러면서 이게 무서운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댓글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너무 웃긴 거예요. 곽두필이 빙의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상황이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빙의된 사람들은 헛구역질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 여기서 나왔죠? 고모도 헛구역질을 했다고. 다행히 지금은 고모는 정상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 굿이 잘 됐나 봐요. 차마 빙구라고 말 못했어요. 근데 나도 하면서 저도 했잖아요. 웃음소리를 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약간 빙구 같았던 거야. 그래서 그 댓글을 딱 보는데 저는 화면을 보면서 하잖아요. 글도 읽고 화면도 보면서 하는데 이 댓글이 눈에 자꾸 들어와가지고 미치겠는 거야. 웃겨가지고. 다음 이야기도 영향이 없어야 될 텐데 고모는 이제 안 나오니까 웃진 않겠죠. 너무 웃겼다. 근데 지문에 그렇게 써있어서 나는 충실히 한 것뿐이야. 고모가 신음인지 하여튼 웃음소리인지 냈다고 하니까. 이 지문이 궁금하시다면은 저희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제가 쓴 글을 보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나에게 일어난 이상한 일들 2편. 2002년 8월쯤이었어. 그때 나는 충북 청원군 내수읍에 있는 3일 아파트 상가 지하 PC방에서 친구 넷 그리고 내 동생 이렇게 5명이랑 새벽 2시까지 게임을 하고 있었지. 같이 있던 애들은 지금도 기억이 나. 기자가 된 친구, 노래방을 운영하는 친구, 중고차 딜러가 된 친구, 연락이 끊긴 내 동생. 게임을 하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팠고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자고 했어.
그 친구네 집은 3일 아파트 101동 8층 806호. 비디오도 한 편 빌려서 편의점에 들렸다가 5명이서 현관으로 들어갔지.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어. 시간은 2시 40분. 평소에 센서 등이 켜져 있었는데 그날은 아무리 우리가 막 움직여도 현관 등이 안 켜지는 거야. 진짜 어두컴컴해서 서로 얼굴도 안 보일 정도였지. 근데 금방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니까 윤곽은 보이더라고. 그때 내가 친구한테 물었어. 야, 니네 집 몇 층이었더라? 나 기억 안 난다. 빨리 엘리베이터 좀 눌러봐. 솔직히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고 뭔가 기분이 찝찝했거든. 나 어릴 때 처음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관이랑 같이 탄 적이 있어서 그 엘리베이터가 좀 트라우마야. 그래서 일부러 11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살아. 아무튼 친구가 재수없게도 엘리베이터가 4층에 있다고 하면서 버튼을 눌렀고 우린 아무 말 없이 기다렸어. 정말 이상하게 5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 어색한 침묵이 쭉 이어졌어. 누구 하나 말도 안 꺼내고 그냥 바닥이나 천장만 보고 있었지.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린 다 같이 탔어. 닫힌 버튼을 누르고 다들 위쪽에 있는 층수 표시만을 멍하니 쳐다봤지. 정적, 진짜 정적이었어. 남자 5명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는데 그 침묵이 괜히 더 이상하게 느껴지더라. 띠링!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우린 아무렇지 않게 내렸어. 익숙한 집이니까 그냥 자동으로 발걸음은 복도로 향했지. 친구 집은 806호였어. 한 층에 여러 집이 쭉 나열된 복도식 구조였고 그냥 당연히 친구가 가서 열겠지 하고 우린 그냥 다 아래층만 보고 있었지. 근데 친구가 계속 문을 못 여는 거야. 친구 4명 중에 하나가 야, 긴장하지 말고 따. 뭐 도둑이냐? 왜 이렇게 버벅대? 라고 했고 우린 웃으면서 그냥 놀리고 있었지. 근데 친구가 야, 이거 키가 안 들어가는데? 하는 거야. 우린 다 같이 아, 네, 구라질 하면서 웃었어. 근데 그 친구가 고개를 들어서 문에 적힌 번호를 보는 순간 우린 다 얼어붙었어. 608호. 우리가 원래 가려던 건 806호잖아. 다들 기억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엘리베이터 층 확인을 안 했던 거야. 처음엔 그 친구한테 몇 층이냐고 물었을 때도 대답을 안 했었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걸 유심히 봤는데 분명히 8층을 누르는 걸 보고 아, 8층이구나 하고 넘겼거든. 근데 6층에서 내렸던 거야. 다 같이. 슬슬 다시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지. 그 순간 또 정적. 이번이 3번째 정적이었어. 근데 이번엔 진짜 등골이 서늘했어. 엘리베이터가 소리도 없이 그새 4층으로 내려가 있더라고. 우린 속으로 다 똑같이 생각했을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뭐지? 근데 또 남자들끼리라 자존심이 있잖아. 아무도 먼저 무섭다는 말을 안 했지. 결국 평소에 허세가 심하던 친구가 먼저 입을 열었어. 뭐야? 언제 내려간 거야? 야, 빨리 가자. 아, 배고파 죽겠다. 그 말에 다들 웃으면서 다시 올라가자고 했고 엘리베이터를 타서 이번엔 친구가 확실히 8층을 눌렀어. 우린 분명히 8층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했고 문도 정확히 8층에서 열렸어. 그래서 다시 복도로 나갔고 이번엔 진짜 제대로 집 앞에 섰지. 근데 608호였어. 아까랑 똑같은 608호 문. 근데 더 이상했던 건 문 앞에 없었던 유모차가 이번엔 거기 덩그러니 놓여있는 거야. 덮개가 덮여 있었고 비닐 창으로 안이 살짝 보였는데 그 속에 단발머리 여자애가 있었어. 머리 몇 가닥이 막 이렇게 있는 그런 애기가 아니라 정말 또렷한 단발머리의 여자애. 나는 그 순간 진짜 용기고 뭐고 다 필요 없었어. 다 같이 그냥 뛰었어. 아무도 소리를 안 질렀어. 겁에 질려서 미친 듯이 달렸지. 엘리베이터는 다들 무서워서 계단으로 둘씩 나눠서 양쪽으로 도망쳤고 그 계단에서 또 토각 토각 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 여러 명이 막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고 그제서야 누가 먼저 막 으악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결국 다시 다 엘리베이터 앞으로 모였어.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또 4층에 가 있는 거야. 아니 도대체 왜 자꾸 4층에 가 있는 거지? 라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고
우린 그냥 아파트 앞 공원에 가서 소주 한 병씩 들고 앉아 있었어. 친구 집? 그날 이후론 그 아파트 근처에도 안 갔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더 소름 돋는 게 왜 하필 유모차였을까? 왜 하필 608호였을까? 엘리베이터는 왜 계속 4층에 대기하고 있었을까? 그때 새벽 2시 20분부터 있었던 일들이 그냥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뭔가에 홀린 거였을까? 지금도 여름만 되면 이 얘기를 꺼내면서 다 같이 그때 생각도 하면서 웃기도 하고 소름도 돋고 그래. 절대 못 잊을 경험이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선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기묘한 일이었습니다. 약간 비슷한 경험을 저도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냥 버튼 그냥 본능적으로 엘리베이터 누르잖아요. 그래서 문이 딱 열리면 그냥 나가가지고 익숙한 거리를 걷고 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어라? 내가 사는 층이 아니네? 저도 이런 경험은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시죠? 그거는 흔하지 않나? 근데 이 친구들은 5명이서 그거를 2번이나 반복했던 거죠. 그거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5명의 친구들을 계속 왜 608호로 인도를 했던 걸까? 그리고 그 유모차는? 그리고 유모차 안에 있던 여자아이는? 정체가 뭐였을까? 그리고 왜 엘리베이터는 4층에 계속 머물고 있던 걸까? 어릴 때는 참 그게 궁금했어요. 엘리베이터에 4층 표시가 항상 다르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4가 죽을사로 이렇게 겹친다고 하면서 재수가 없으니까 다르게 표시를 많이 한다고 하죠. F층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말고 또 다른 나라도 그렇다고 하던데 대만이었나? 어디였지?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단발머리의 여자아이는 누구였을까? 지금 보니까 단발머리 여자애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래 혹은 젊은 사람들을 홀려서 심심함을 달래려고 했던 거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다행히 뭐 큰 피해를 입은 거나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야 근데 이런 경험을 하면은 엘리베이터 어떻게 다시 타냐? 그리고 곽두필의 시네마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무서운 이야기 단편으로 올렸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제 채널에 가서 한 번씩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은 작품 찍어오겠습니다. 아직 이야기는 남았고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나에게 일어난 이상한 일들 3편. 이 이야기는 2000년에서 2001년 사이 내가 한창 대학생이던 시절에 실제로 겪은 일이고 지금도 그날 밤을 떠올리면 막 온몸에 소름이 돋아. 내가 오래 알고 지낸 동생 중에 박땡땡이라는 여자가 있어.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그땐 중3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시기였지. 내가 고2 때 처음 알게 됐고 10년도 넘게 연락하고 지내던 애였어. 되게 예쁘고 조용한 애였는데 항상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했고 표정도 어두웠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불면증이 심각했더라고. 2000년 여름 7월 초쯤 난 청주 키스나이트 근처 포장마차에서 친구 넷이랑 술을 마시고 있었어. 그날따라 막 분위기가 좋았고 지금 전화 오는 사람이 술값 내기다? 이런 게임을 하면서 막 웃고 떠들고 있었지. 근데 그때 내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 시간은 새벽 3시 20분. 여보세요? 받아보니까 수화기 너머로 막 흐느끼고 있는 그 동생 박땡땡 걔 목소리가 들려왔어. 오빠 지금 나한테 좀 와줄 수 있어? 친구들도 같이 오면 좋고. 취해 있던 나는 이게 장난인 줄 알고 아 뭐야 4대4 미팅? 하면서 웃었지. 근데 바로 뚝 끊겼어. 나는 뭐 별일 아니겠지? 하면서 지금 나 하복대라 좀 가기 힘들어 이렇게 문자 하나만 남기고 다시 친구들이랑 술을 마셨지. 한 30분 지났을까? 다시 전화가 왔어. 오빠 살려줘. 오빠 나 너무 무서워. 그제서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싶었지. 바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차를 타고 청주 산남동에 있는 그 친구네 집으로 달려갔어. 정확한 동은 기억 안 나지만 101동이었던 것 같아. 그 친구는 언니랑 자취 중이었고 그날은 언니가 외출한 상태였어. 그 아파트는 복도식 구조에 1층 엘리베이터 옆에 계단이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엘리베이터가 너무 싫어서
나는 계단으로 올라가기로 했어. 그 동생네는 11층이었어. 계단을 두세 개씩 막 성큼성큼 올라가는데 6층쯤 올라갔을 때 그 동생이 전화를 받더니 오지마! 오지 말라고! 하면서 막 비명을 지르는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솔직히 좀 겁이 났어.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차에 있는 목검, 그러니까 당시에 영화 친구를 보면서 따라하려고 넣어둔 게 있었거든. 트렁크에 목검을 딱 챙기고 친구한테 같이 올라가자고 했지. 나는 계단, 친구는 엘리베이터. 계단으로 11층까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기로 했던 친구 이름을 막 불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 엘리베이터를 보니까 1층에 멈춰 있어서 친구는 아직 못 올라온 상태였지. 나는 그 박땡땡 그 동생한테 전화를 걸면서 1101호부터 하나씩 벨소리를 확인하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1106호 앞에서 작은 벨소리가 들렸고 여기구나, 이 집이구나 싶어서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막 눌렀지. 아무 대답이 없었어. 문고리를 살짝 돌려보니까 열리는 거야.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방 안, 진짜 말도 안 되게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 한여름 새벽이었는데도 진짜 냉기가 확 도는 느낌? 거실로 들어가 보니까 이 친구가, 이 박땡땡 동생이 바닥에 배를 깐 채로 정면 베란다 쪽만 응시하고 있었어. 불 켤게? 하면서 내가 불을 켰지?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눈에 눈물만 막 주르륵 흘리면서 정신이 나간 표정이었어. 내가 흔들면서 물었지. 야, 정신 차려. 너 왜 그래? 왜 그래? 감이 눌렸어? 그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가 뒤로 탁 주저앉으면서 베란다를 가리키는 거야. 오빠, 저기 봐봐. 아무것도 안 보여? 야, 정신 차려. 뭐가 있다 그래? 야, 안 되겠다. 일어나. 일단 밖으로 나가자. 그때였어. 베란다 창문 근처에서 센서 등이 미친 듯이 막 깜빡 거리는 거야. 거기다가 현관 신발장 쪽 센서 등까지 갑자기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깜빡. 그 순간 그 친구는 그대로 기절해버렸고 나는 얼른 밑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했어. 친구는 엘리베이터가 계속 10,000원이라고 떠서 못 올라가고 있어 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막 쫙 끼쳤지. 엘리베이터가 10,000원이었다고? 그 엘리베이터엔 아무도 안 탔는데. 난 그 동생을 업고 조심스럽게 내려왔어. 그 순간까지도 베란다 센서 등은 계속 깜빡거리고 있었어. 마치 뭔가가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상태로 다시 하복대 술자리 장소로 돌아갔고 정신을 차린 이 박땡땡 동생이 이런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 오빠, 나 TV 보다가 무서운 거 나와서 끄고 잤거든? 근데 자려고 누웠는데 자꾸 귀에서 앵앵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처음에 벌레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사람의 말소리로 바뀌더라고. 정신 차려보니까 맞은편 동 11층 복도에 검은 한복? 뭐 그런 걸 입은 남녀가 날 보고 서 있었어. 베란다 창문은 모기 때문에 닫혀 있었는데 내가 가까이서 보려고 창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에 그 목소리들이 더 선명하게 들렸어. 뭐라 그랬더라? 열어, 빨리 열어, 막 이런 소리였나? 하여튼 그런 말들이 빠르게 반복됐어. 내가 무서워서 얼굴을 바닥에 깔고 누웠는데 갑자기 시야에 그중 한 명, 그 긴 머리의 여자가 보이는 거야.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왔어. 발도 없었고 코도 없었고 눈하고 입만 있는 그 얼굴로. 그때 오빠한테 전화한 거야. 근데 그 여자 귀신이 베란다 유리창에 머리를 쿵쿵 박기 시작했어. 어차피 열 거잖아. 열어. 빨리 열어. 그 타이밍에 오빠가 전화가 와서 나 그거 못 받았던 거야. 나 계속 막 눈물 흘리고 목이 너무 뻣뻣해서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어. 내가 물었어. 그러면 아까 그 베란다 센서 등 그 여자 귀신 때문이었던 거야? 그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줬어. 핸드폰 뒷면에 달마도사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 동생은 그 달마도사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했어. 지금 생각해도 그 센서등 불빛은 정말 우리를 보내기 싫어했던 무언가의 마지막 발악이었던 것 같아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 참 기묘했죠. 10년 동안 알고 지낸 여사친. 그 와중에 여사친 뭔데?
되게 예쁘고 조용한 애였대. 그러니까 여사친이란 게 지금 이거는 뭐 딴 이야기지만 둘 중에 한 명이 마음이 좀 있기 때문에 여사친, 남사친 그런 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는데 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느낌이 하나도 없으면은 남사친, 여사친이 될 수 없어. 뭐 그래 남사친, 여사친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연애를 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저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10년 알고 지낸 여사친이 오빠 무서워 하니까 바로 달려갔죠. 내가 봤을 땐 이 사연의 주인공은 이 박땡땡 동생한테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아무튼 이 박땡땡 동생이 집안에서 아주 무서운 일을 겪었죠.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두 명이 씩 다가왔다. 저승사자는 아닌 것 같아. 약간 좀 허접한 잡귀 아니었을까? 데려가려고 그랬던 거 아니었을까? 그리고 당연히 들어오라는 말을 안 했으니까 집으로 들어오진 못하고 베란다에서 머리를 쿵쿵 박으면서 열라고 했던 거였죠. 쿵 움직임이 있으니까 센서 등이 깜빡 했던 거였고, 이 사연의 주인공이 친구를 한 명 데리고 갔는데 자기는 엘리베이터가 전편에서도 나왔다시피 트라우마가 있었으니까 계단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이 여사친이 좋았던 거지. 11층이었는데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있어? 못하잖아. 사연의 주인공은 계단을 타고 올라갔고 내 친구는 같이 올라가기로 해놓고 엘리베이터에서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엘리베이터에서 계속 10,000원이 떠 있어서 못 올라왔다. 그 엘리베이터에는 무엇이 타고 있던 걸까요? 무엇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가 이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고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달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나에게 일어난 이상한 일들 4편. 딱 내가 12살 때 일이야. 초등학교 5학년 그쯤이었지. 그날은 햇살이 미친 듯이 뜨거웠던 7월의 여름날이었어. 장마가 끝난 직후라 그런지 햇볕은 살인적으로 막 내리쬐고 있었고 우리 가족은 친척들과 같이 경북 봉화군 소천면에 있는 조그마하고 예쁜 강가로 나들이를 갔지. 계곡은 아니고 그냥 진짜 예쁜 시냇물 강가였어. 왜 하필 거기냐고? 거기 우리 할머니가 계신 곳이거든. 당시에 모였던 식구들은 우리 가족 4명, 큰 고모네 6명, 외삼촌네 3명, 작은아버지네 4명, 총 17명이나 됐어. 울산, 태백, 부산, 청주 등 각지에서 모였던 친척들이 오랜만에 모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업됐지. 대낮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물놀이는커녕 바로 술자리부터 시작했어. 다리 및 기둥 뒤쪽이라 그늘도 딱 좋았거든. 어른들은 술을 마시면서 맛있는 술안주 대신에 정치욕을 막 한 바가지씩 쏟아내고 있었고 우리 애들은 애들끼리 모여서 물놀이에 집중하고 있었지. 당시에 내가 12살이었고 내 밑으로는 여동생 2, 남동생 4, 형 2, 또래 1명, 총 9명이서 물놀이 산매경에 빠졌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 계곡도 아닌데 물속은 차가운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장마가 끝난 뒤라 물이 불어나서 흙탕물일 줄 알았는데 우리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 물빛은 약간 있기 때문인지 에메랄드 빛을 유지하고 있었거든. 우리가 자리 잡은 강가 건너편에는 키 큰 물풀이 1m가량 자라 있었고 그 사이로 갈색빛 호랑이 형상을 닮은 바위가 하나 있었어. 그 바위 앞에는 작은 소용돌이가 생기고 있었고 풀들이 잔잔히 물결치며 흘러가고 있었지. 강의 폭은 한 8m 정도로 꽤 넓었고 우리가 놀던 쪽은 무릎 아래 정도까지 오는 얕은 곳이었어. 촌에서 자란 나로서는 수영에 자신이 있었고 부산, 울산 같은 도시에서 갓 올라온 사촌 동생들 앞에서 괜히 설레발을 쳤지. 야, 내가 이 강 건너면 튜브 나랑 바꾸는 거다. 부산에서 올라온 9살짜리 사촌 동생이 당시 인기가 있던 우주보안관 장고가 그려진 화려한 튜브를 갖고 있어서 그게 너무 탐났거든. 좋아, 그럼 튜브 없이 건너간다. 잘 봐. 멀리서 형 안 보여줘도 돼. 어차피 튜브 안 줄 건데. 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냥 무시하고 시작했지. 형들과 동생들 사이를 가로질러서 멋지게 헤엄을 치기 시작했어. 숨도 하나도 안 찼고 어느덧 강의 절반은 넘은 것 같았어.
그래서 이번엔 배영으로 자세를 바꿨어. 햇살을 받으면서 배를 하늘로 향하게 하고 발을 차고 있었어. 그렇게 한 2m쯤 더 갔을까? 갑자기 등 밑이 서늘해지는 거야. 이상하게 등 쪽만 쌀쌀한 느낌?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알 거야. 늘 괜찮았던 물이 갑자기 무서워지는 순간이 있잖아. 발만 담가도 누가 확 낚아챌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느낌이 딱 와서 다시 자유형으로 돌아가서 몸을 비틀었어. 당시에 소천면 구멍가게에서 산 커다란 해녀 물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그게 물속을 아주 잘 보여줬거든. 그때 어떤 형체가 나랑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 게 보였어. 처음엔 햇빛에 비친 내 그림자인 줄 알았지. 근데 바위 근처에 도착하자마자 그 물풀들이 내 몸을 막 따끔따끔하게 찌르기 시작했어. 그 순간 그래, 마무리는 멋지게 해야지 하는 생각에 잠수를 했어. 그게 화근이었지. 바위 근처엔 알아볼 수 없는 사물들이 막 수십 개가 엉켜 있었어. 숨도 못 참겠고 깊이는 한 3, 4m 깊었지. 일단 다른 쪽 바위를 잡고 올라가기로 했어. 바위 위에 올라가서 외쳤지. 그 튜브 이제 내 거다. 근데 애들이 안 보이는 거야. 어른들도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게 계속 술만 마시고 있었고, 아이들은 좋기 20m쯤은 떨어진 하류에서 올갱이를 잡고 있더라. 아니, 올갱이를 잡을 시간에 나 좀 잡아주지. 그 바위 위에 앉아서 햇빛을 받고 있으니까 금세 물기는 마르고 몸은 다시 추워졌어. 강을 다시 건너려고 하니까 갑자기 겁이 막 확 밀려오는 거야. 아까는 에메랄드 빛이었던 물이 지금은 무슨 검붉은 독사의 입처럼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 엄마! 아빠! 튜브 좀 던져주세요! 대답이 없었어. 애들도 너무 멀리 있고 아무도 내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었지. 울컥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면 안 돼. 울면 내가 지는 거야. 이러면서 마음을 다잡았어. 그래, 까짓 거 다시 건너자. 아까도 잘 건너왔잖아. 바위에 앉은 채로 조심스럽게 물속에 몸을 담궜어. 깊이가 꽤 되니까 발이 둥둥 떠있는 느낌이었는데 이때 발 아래서 뭔가 받치는 느낌이 들었어. 약간 푹신하면서 간지러운 감촉? 뭐지? 밑에 뭐 있나? 물안경을 단단히 쓰고 바위를 손으로 잡은 채 머리만 물속에 넣고 아래를 봤어. 그때 내 눈에 보인 건 나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여자아이였어. 머리가 긴 여자아이. 그 아이는 45도를 기울어진 채 누워 있었고 나는 그 아이의 머리를 밟고 있었던 거야. 진짜 소리도 안 나왔어. 다리는 굳어가고 소용돌이는 물속에서 훨씬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었지. 그 여자아이는 내 발에 닿을 듯 말 듯 머리카락만이 간질간질 내 발끝에 닿았고 그 피부로 전해지는 섬뜩한 차가움이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진 모르겠지만 나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 사람 살려! 그냥 수영을 못해서 빠진 게 아니었어. 온몸에 쥐가 나서 가라앉고 있었지. 밑에서는 뭔가가 나를 끌어당기고 있었어.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근데 그때 멀리서 우리 아버지가 뛰어오셨어. 수영도 못하시고 물도 무서워하시던 우리 아빠가 물이 깊고 넓었는데도 그냥 막 물을 헤쳐서 건너오시더라. 강 중간쯤 지나서 내가 있는 바위 근처에 거의 다 왔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훅 사라지는 거야. 나도 바위 쪽으로 막 끌려가면서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어. 그때 내가 본 광경은 두구의 시체와 수많은 장난감들이 그 시체를 감싸고 있었어. 그리고 곧 나도 그 시체 옆으로 쓱 빨려 들어갔고 눈을 휘둥그레 뜬 그 얼굴은 찐빵처럼 부어 있었고 이빨을 드러내며 미소를 짓고 있었지. 난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의식을 잃었고 몇십 분 뒤쯤 눈을 떴을 땐 시골의 의료원이었어. 춘향면 쪽이었던 것 같아. 후에 아빠한테 들은 얘기가 더 충격이었지. 아버지는 수영을 못하니까 숨을 참고 그냥 걷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돌을 밟으면서 물밑을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그때 물속에서 하얀 형체가 빠르게 다가왔고 그게 처음엔 나인 줄 알았대.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자아이 2명이 오른손엔 인형 같은 걸 들고 아빠를 향해 웃으면서 다가오더니 하나는 아빠의 왼손을
하나는 허벅지를 잡고 물 밑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대. 심지어 아래쪽에 있던 애는 팔이 없이 머리부터 가슴까지만 있었고 계속 막 이런 토하는 신용을 하면서 아버지의 허벅지를 물었다고 했어. 아빠가 버티자 그것들이 이런 말을 했대. 반항하지 마. 그러고선 인형 머리를 아빠 입에 막 쑤셔 넣었고 그 순간 아빠도 기절하셨대. 나중에 마을 주민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오기 직전에 태백에 있는 깊은 동굴 연못에서 여자아이 2명이 실종됐대. 연못 밑에 돌이 깔려 있었고 그 물속 구멍으로 애들이 빨려 들어간 거지. 우리가 놀러간 그 소천면 강으로 그래서 그 시체들이 흘러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대. 그 이후로 다시는 그 바위 근처에는 안 가. 근데 작년 7월 다시 거기로 피서를 갔는데 그 돌 그대로 있었고 그 밑에 소용돌이가 아직도 살아있더라고. 지금도 우리 엄마는 이 얘기를 꺼내면 죽은 영혼들 욕되게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하라고 하셔. 그 말만 들으면 지금도 그날의 물속이 떠올라서 막 몸이 오싹해지곤 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였고요. 물놀이를 가서 겪은 무서운 이야기였죠. 이제 진짜 놀러 가시는 분들 많죠. 계곡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연의 주인공이 간 곳은 계곡은 아니었고 강가였다고 했죠. 강이든 계곡이든 우리가 물 밖에서 보는 거랑 물 안에 들어가서 느끼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진짜 못해도 튜브는 끼고 들어가셔라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속에 있었던 그 2명의 여자아이, 거기서 죽었던 원혼들이었겠죠. 물귀신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난 물속이 너무 무서워요. 제가 마지막으로 계곡을 가본 적이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완전 초등학생 때였나? 그 이후로는 안 갔는데 근데 여름에 계곡 가면 재밌어요? 거기 막 벌레도 많을 거 아니야. 모기 많고 그 재밌나? 하긴 재밌으니까 가겠죠? 제가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계곡 같은 데는 성인이 돼서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궁금하긴 하네요. 완전 재밌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가는 거겠지. 저도 나중에 그 재미를 느낄진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항상 물은 조심하자고요. 오늘 해드릴 무서운 이야기는 다 해드렸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주시고 또 9,000대 오면은 또 이벤트 해야죠.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막 쭉 하다 보니까 또 11시 반 정도가 됐네요. 이제 살짝 배가 고파진다. 아이스크림만 먹었으니까. 여러분 야식 먹고 주무실 건가요? 전 좀 라면이라도 좀 먹어야겠다. 그래서 오늘도 이야기 재밌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까 쇼츠 각도 나왔죠. 고모 웃음소리. 미치겠다. 계속 생각나가지고 그건 쇼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밤이 깊었으니까 여러분들 꿀잠 다 주무시고 우리는 다음 라이브 방송 토요일 밤 9시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두필이었고요. 여러분 좋은 꿈 꾸세요. 우리 두찌님들, 두찌 공주님, 왕자님 잘 자요. 마지막으로 그 고모 웃음소리를 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모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여러분 행복한 꿈 꾸시고요. 내일도 화이팅 하자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었습니다.